조선시대 어느 한 마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가지와 작은 은비녀 하나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 최고 양반 집안이 그녀를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왜일까요? 혼례가 끝나자마자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유일한 재산인 은비녀마저 시어머니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 양반 집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며느리를 멸시하고 괴롭혔지요. 화가 난 못생긴 며느리에게는 그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앞으로의 조선시대의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조선시대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혼례가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은 차가운 물에 얼얼했고 등은 아침부터 구부정한 자세로 있었던 탓에 뻐근했죠. 혼례를 치른 신부라면 마땅히 안채에서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 살림을 배우며 며느리로서의 자리를 잡아가야 할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 집 며느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혼례 첫날 밤이 지나고 해가 뜨자마자 시어머니는 그녀를 부엌으로 불렀고 그때부터 며느리의 하루는 하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일들로 채워졌죠. 며느리의 이름은 옥녀였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시어머니는 거기 있는 것 혹은 새댁이라고만 불렀고 시아버지는 아예 그녀를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조차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옥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던 형편이었죠. 옥녀에게는 오빠도 동생도 없었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어요. 그녀가 가진 것이라곤 어머니가 밤을 새워 지어준 혼례복 한 벌과 낡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작은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혼수라고 내온 것도 변변찮았죠. 이불 한 채, 옷 몇 벌, 그게 다였어요. 그런 그녀가 이 집안에 시집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 집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양반 가문이었고 재산도 넉넉했으며 대를 이어 명망을 지켜온 집안이었거든요. 당연히 며느리감도 신중하게 골라야 했을 텐데 하필 가난하고 배경 없는 옥녀를 들인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연유로 저런 집안과 혼사를 맺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시댁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저 혼례를 서둘러 치렀고 옥녀를 집 안으로 들였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옥녀의 외모였어요. 그녀는 못생겼다고 소문이 났었죠. 정확히 어떻게 못생겼는지는 사람마다 말이 달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찌푸렸다는 것. 옥녀의 얼굴은 왼쪽과 오른쪽이 조금 달랐고 눈도 한쪽이 다른 쪽보다 작았으며 입도 약간 비뚤어져 있었어요. 피부에는 여기저기 붉은 자국이 있었고 이마에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검은 점이 크게 박혀 있었죠. 미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피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혼례 당일 옥녀가 족두리를 쓰고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초례청에 섰을 때 하객들은 웅성거렸어요. 초례를 마치고 옥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죠. 시아버지는 아예 눈길을 주지 않았고 남편은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하객 중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게 새댁이라니. 참, 그 말은 곧 다른 사람의 귀로 옮겨갔고
금세 초래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옥녀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서 있었죠.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을 치렀지만 남편은 옥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등을 돌리고 누웠고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았죠. 옥녀는 방 한 구석에 작게 몸을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녀는 이미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옥녀를 불렀어요. 옥녀는 부랴부랴 옷을 여미고 안채로 갔죠.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옥녀를 내려다봤어요. 내가 이 집 며느리구나. 옥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말했죠. 보아하니 집안일은 할 줄 알겠지. 부엌부터 거들거라. 며느리로서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옥녀를 며느리로 대하기보다는 새로 들어온 하인을 대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옥녀는 예, 어머님 하고 대답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에는 이미 여종 둘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옥녀가 들어서자 여종들은 슬쩍 눈을 마주치며 무언가 속삭였어요. 옥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하며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을 때 옥녀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몰랐어요. 안채 대청마루에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상이 놓여 있었고 건너편에는 시누이의 상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옥녀의 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옥녀가 두리번거리자 여종 하나가 턱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어요. 세댁상은 저기 있습니다. 부엌 한 구석, 아궁이 옆에 작은 소반이 놓여 있었어요. 밥그릇 하나, 국 한 그릇, 김치 조금. 그게 전부였죠. 옥녀는 그 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안채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함께 밥을 먹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씩 웃음소리도 났어요. 하지만 부엌에 홀로 앉아있는 옥녀에게는 그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나자 시어머니가 옥녀를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장독대 옆에 서 있었죠. 된장 항아리 뚜껑을 다 닦아라. 그리고 마당도 쓸고 빨래도 개야 한다. 옥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갔고 옥녀는 혼자 남아 일을 시작했어요. 장독대 항아리는 20개가 넘었고 뚜껑마다 먼지와 때가 끼어 있었죠. 옥녀는 물을 길어다가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어요. 손은 차가웠고 허리는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한낮이 되어 해가 높이 떴을 때 옥녀는 마당 한 구석 그늘에 잠깐 앉아 쉬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고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죠. 그때 담장 너머로 이웃집 아낙 둘이 지나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 새댁 봤어. 정말 못생겼던데. 다른 아낙이 맞장구를 쳤죠. 나도 봤어. 어쩜 저렇게 생겼을까. 저런 얼굴로 양반집 며느리라니.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옥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더 숙였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못생겼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밥상이 차려졌을 때 옥녀는 또다시 부엌 한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안채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오늘 손님이 올 예정이니 내일은 사랑방을 정리하도록 하게.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세댁한테 시키지요. 시아버지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세댁은 손님 앞에 나서지 말도록 하게. 체면이 있지 않은가. 그 말에 안채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무도 옥녀를 변호하지 않았죠. 옥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손에 쥔 숟가락이 떨렸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밤이 되어 옥녀는 남편의 방으로 갔어요. 남편은 이미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고 옥녀가 들어와도 돌아보지 않았죠. 옥녀는 조용히 방 한 구석에 자리를 펴고 누웠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고 남편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는 옥녀를 사랑방으로 보냈어요. 손님이 오기 전에 방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죠. 옥녀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사랑방으로 갔어요.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죠. 옥녀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바닥을 쓸고 먼지를 닦고 이불을 개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인 하나가 옆에 서서 말했어요. 세댁이 일은 제법 하시네요. 옥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인은 계속 말을 이었죠. 하긴 천한 집안 출신이니 일은 익숙하시겠지요. 그 말에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어요. 옥녀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레질을 했어요. 하인은 코웃음을 치며 사랑방을 나갔고 옥녀는 혼자 남아 일을 마저 끝냈습니다. 손님이 온 날 옥녀는 하루 종일 뒤채 구석방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찾아와 말했죠. 오늘은 밖으로 나오지 마라. 손님께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옥녀는 예, 어머님 하고 대답했고 방문이 닫혔어요. 그녀는 작은 방 안에서 하루를 보냈죠. 창문 틈으로 밖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을 맞이하는 소리, 웃음소리, 음식 나르는 소리. 옥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방문이 열렸고 여종이 밥상을 들고 왔어요. 차가운 밥 한 그릇과 김치 조금이 전부였죠. 여종은 상을 방바닥에 놓으며 말했어요. 손님들이 다 드시고 남은 거예요. 옥녀는 고개를 숙이며 상을 받았어요. 여종은 문을 닫고 나갔고 옥녀는 혼자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식어 있었고 김치는 짰어요. 하지만 옥녀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죠. 그렇게 보름이 지났어요. 옥녀는 하루하루 일만 했고 아무도 그녀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어요. 밥은 늘 혼자 먹었고 일은 늘 가장 힘든 것만 맡았으며 말은 늘 하인에게 하듯 들었죠.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외면했고 시부모는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하인들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이웃집 안악들과 마주쳤어요. 안악들은 옥녀를 보더니 수군거렸죠. 저게 그 집 세대기래. 다른 안악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참 기구한 팔자네. 저렇게 생겨서 양반집에 시집 왔으니. 또 다른 안악이 혀를 찼어요. 저 집도 참 왜 저런 며느리를 들였을까. 옥녀는 그들을 지나쳐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동이는 무거웠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물을 부엌에 부어놓고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되던 날
시어머니가 옥녀를 불렀어요. 안채 마루에서였죠. 내가 이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었구나. 옥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도 집안일이 서툴구나.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옥녀는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저었고 옥녀는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돌아갈 곳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옥녀는 가난했고 못생겼고 아무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참는 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참는 힘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옥녀는 더 이상 예전의 옥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옥녀는 여전히 집안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고 밤이면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들었죠.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일했지만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핀잔만 돌아왔습니다. 옥녀는 그런 대접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무뎌진 건 아니었어요. 매일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죠.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 옥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죠. 어릴 적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배운 만큼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없어 아쉬워하면서도 딸인 옥녀에게 천자문을 가르쳤고 틈틈이 글을 읽고 쓰는 법을 알려줬죠. 옥녀는 어린 나이에 천자문을 떼었고 간단한 편지 정도는 읽고 쓸 수 있을 만큼 자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옥녀는 혼자서 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품팔이를 나간 사이 옥녀는 마을 서당 앞을 지나다가 훔쳐 듣기도 했고 버려진 책 조각을 주워 읽기도 했죠.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옥녀는 글을 익혀 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의 딸이 글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주제 넘은 일로 여겨질 수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집에 시집 온 뒤로는 더더욱 숨겨야 할 비밀이 되었죠. 며느리가 글을 안다는 것을 알면 시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더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녀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저 시키는 일만 하고 조용히 지냈죠.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옥녀를 사랑방으로 불렀어요. 방 안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죠. 옥녀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사랑방으로 갔어요. 방 안에는 시아버지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옥녀는 먼저 바닥을 쓸기 시작했죠. 빗질을 하다가 책상 아래로 종이 몇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옥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한자로 빼곡히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옥녀는 무심코 그것을 읽기 시작했죠. 내용은 땅 매매에 관한 문서였어요. 누군가에게서 논두마지기를 샀다는 내용이었고 대금은 은 30냥이라고 적혀 있었죠. 문서 끝에는 날짜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옥녀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으며 머릿속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논 두마지기, 은 30냥, 지난해 가을. 옥녀는 문서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다시 청소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옥녀는 안채마루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옥녀는 마루 끝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옥녀가 듣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논 문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소.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죠. 사랑방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지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논을 팔아야 하는데 문서가 없으면 곤란하오. 빨리 찾아주시오. 옥녀는 그 말을 듣고 며칠 전 사랑방에서 봤던 문서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느질에 집중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죠. 시어머니가 사랑방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문서를 찾지 못했어요. 옥녀는 사랑방 청소를 할 때 그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아두었지만 아마도 시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옮겼거나 잃어버린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짜증을 내며 여종들을 불러 함께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옥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옥녀에게 물었죠. 내가 사랑방 청소했을 때 혹시 종이 뭉치 같은 거 본 적 있느냐? 옥녀는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어머님. 못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나갔어요. 옥녀는 설거지를 마저 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말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어차피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고 자신이 나서서 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나섰다고 핀잔만 들을지도 몰랐죠. 그 일이 있은 뒤로 옥녀는 집안의 문서들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사랑방을 청소할 때마다 책상 위나 서랍 안에 놓인 종이들을 슬쩍 보곤 했죠. 대부분은 땅 문서나 곡식 거래 내역, 빈 문서 같은 것들이었어요. 옥녀는 그 내용들을 읽으며 이 집안의 재산 상황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논이 몇 마직이 있는지, 빚은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돈을 빌려줬는지. 옥녀는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억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가 마을의 다른 양반과 거래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옥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고 사랑방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김 주사, 그 논을은 50냥에 사겠다고 했지 않았소? 상대방이 대답했어요. 그렇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40냥이 적당할 것 같소.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말했죠. 아니, 지난번에 분명 50냥이라고 하지 않았소? 상대방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내 기억으론 40냥이었소. 증인도 없지 않소. 시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옥녀는 빨래를 너는 손을 멈추고 그 대화를 들었죠. 시아버지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40냥으로 합시다. 옥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증인이 없으면 말이 바뀌는구나. 기록이 없으면 약속도 소용없구나. 그녀는 조용히 빨래를 마저 널고 그 일을 기억 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옥녀에게 장부를 정리하라고 시켰어요. 집안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였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관리하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졌고 글씨를 쓰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옥녀에게 대신 쓰라고 시킨 것이었죠. 내가 글을 쓸 줄 아느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옥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옥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예, 조금은 쓸 줄 압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글을 안다니. 누가 가르쳤느냐? 옥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아버지께서 어릴 적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옥녀를 바라보더니 장부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걸 정리해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으면 된다. 옥녀는 장부를 받아들고 붓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불러주는 내용을 옥녀는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죠. 곡식 판매 대금, 소장료 수입, 장에서 쓴 돈, 제사 비용. 옥녀의 글씨는 단정했고 숫자는 정확했어요. 시어머니는 옥녀가 쓴 장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씨가 제법이구나. 앞으로 장부 정리는 내가 해라. 옥녀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어요.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안채로 돌아갔고 옥녀는 장부를 들고 자리에 앉아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부에는 집안의 모든 돈 거래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누구에게 빚을 졌는지. 옥녀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파악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들이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쓴 돈, 남편이 몰래 쓴 돈. 그런 것들은 장부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옥녀는 사랑방에서 봤던 문서들과 비교하며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옥녀는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장부를 정리하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집안의 진짜 재산, 숨겨진 빚, 빠져나간 돈. 옥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며칠 뒤 옥녀는 장독대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옥녀는 항아리 뒤에서 고추장을 퍼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옥녀가 거기 있는지도 모른 채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머님, 저번에 아버님께서 김 주사한테 논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은 어디 쓰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버님께서 개인적으로 쓰신 것 같구나. 나도 자세히는 모른다. 시누이가 불만스럽게 말했죠. 그럼 그 돈이 집안 살림에는 안 들어온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하지만 어쩌겠니? 아버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견할 수는 없지 않겠니? 옥녀는 고추장을 퍼내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그 대화를 다 들었어요. 논을 팔았는데 돈이 집안에 안 들어왔구나.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옥녀는 조용히 생각했죠. 그날 밤 옥녀는 사랑방 청소를 하다가 서랍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빚 문서였죠. 시아버지가 마을의 다른 양반에게 은 100냥을 빌렸다는 내용이었고 이자는 매달은 5냥이었어요. 문서 날짜를 보니 이미 1년이 넘었더군요. 옥녀는 계산해 봤어요. 1년이면 이자만은 60냥, 원금까지 합하면 160냥. 엄청난 빚이었죠. 하지만 장부에는 이 빚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옥녀는 문서를 제자리에 놓고 다시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넉 달째가 되었을 때 옥녀는 이 집안의 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숨겨진 빚, 빠져나간 재산, 거짓으로 기록된 거래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조용히 지냈죠. 시댁 사람들은 여전히 옥녀를 하인처럼 대했고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녀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다가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 집도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던데. 다른 사람이 물었죠. 왜요?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어요. 빚이 많다더라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텅 비었다던데. 옥녀는 그 말을 들으며 물동이를 들어 올렸어요.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이 집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비밀들을.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죠.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자신을 지키는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때가 오면 옥녀는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옥녀는 말이 적었어요. 대신 보고, 듣고, 기억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언젠가 폭발할 씨앗이 되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5달째가 되던 어느 날 집안에 큰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양반 중 하나인 박진사였죠. 그는 사랑방에서 시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저녁에는 술상까지 받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옥녀는 그날도 빛에 숨어 있어야 했죠.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찾아와 말했던 것처럼 손님 앞에 나서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옥녀는 부엌과 뒤채를 오가며 준비를 도왔어요.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이 쓸 방을 정리했죠. 그 과정에서 옥녀는 사랑방 옆을 지나다가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밖까지 새어 나왔죠. 자네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네. 박진사의 목소리였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숨길 수 없군. 사실이네. 요즘 들어 재산이 많이 줄었어. 박진사가 물었어요. 빚은 얼마나 되나? 시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했죠. 은 200냥쯤 되는 것 같네. 옥녀는 멈칫했어요. 장부에 기록된 빚은 100냥이었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말한 금액은 그보다 2배나 많았어요. 또 다른 빚이 있구나. 시어머니도 모르는 빚. 옥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박진사가 다시 말했어요. 그 정도면 심각하네. 어떻게 갚을 생각인가?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논을 더 팔아야 할 것 같네. 아니면?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집안의 귀한 물건들을 처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옥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안의 귀한 물건. 그 안에는 그녀가 혼례 때 가져온 어머니의 은비녀도 포함되어 있을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옥녀를 불렀어요. 안채 마루에서였죠. 내가 가져온 혼수 중에 은으로 된 것이 있었지.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님.
은비녀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며 말했죠. 그것 좀 내놔라. 급한 일이 생겼다. 옥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은비녀는 어머니가 평생 아껴온 것이었고 옥녀에게 시집갈 때 쥐어준 유일한 재산이었죠. 옥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그건 어머니께서 주신 것인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돌려받다니.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것이 곧 이 집 것이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져오거라. 옥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가서 은비녀를 꺼내왔죠.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시어머니에게 은비녀를 건네자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옥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삼켰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죠. 옥녀를 안아주며 이것만은 꼭 지켜라고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킬 수 없었어요. 이미 빼앗긴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옥녀는 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은비녀를 팔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포목상 앞에 펼쳐진 물건들 중에 어머니의 은비녀가 놓여 있었죠. 옥녀는 다가가 물었어요. 이 비녀는 얼마입니까? 상인이 대답했어요. 5냥이요. 옥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 산 비녀가 고작 5냥에 팔리고 있었죠. 옥녀는 비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어요. 살 돈이 없었고 사더라도 시댁에서 다시 빼앗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녀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집 며느리 혼수도 변변찮게 가져왔다면서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죠. 맞아. 은비녀 하나가 전부였다던데 그것도 벌써 팔아버렸다더라. 또 다른 사람이 혀를 찼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더니 역시 그렇네. 옥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을 지나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시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가 집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는 사랑방에서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약속한 날짜가 지났소.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시아버지는 쩔쩔매며 대답했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돈을 마련하겠소. 하지만 채권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이번 달 안으로 갚지 못하면 이 집 땅을 압류하겠소. 그 소리는 집안 전체에 퍼졌고 시어머니는 안채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채권자가 돌아간 뒤 시아버지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그날 저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안채에 모여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옥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이젠 어떻게 해야 하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시아버지가 대답했죠. 장롱에 남은 것도 없고 더 이상 팔 땅도 없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께서 간직하신 금장신구는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건 안 돼. 그건 내가 죽어도 팔 수 없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말했죠. 그럼 세댁 친정에서 뭔가 받아낼 수 있지 않겠소? 옥녀는 손을 멈췄어요.
귀를 기울였죠.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세댁 친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지 같은 집안인데.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요. 가서 알아보게. 옥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친정에서 돈을 받아내라고? 어머니께 또 짐을 지우려는 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옥녀는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옥녀를 불렀어요. 내 친정에 가서 돈을 좀 빌려오거라. 옥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은 가난합니다. 빌려드릴 돈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그래도 가봐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야 한다. 옥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품팔이로 겨우 살아가십니다. 어떻게 돈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집안을 도와야 하는 게 도리 아니냐? 옥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어서 가거라. 내일까지 돌아오고. 옥녀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은 멀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옥녀를 보자 어머니는 놀라며 달려왔죠. 옥녀야, 무슨 일이냐? 옥녀는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어머니는 옥녀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무슨 일이야, 얘야. 말해봐. 옥녀는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시댁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겠니? 옥녀야, 내가 미안하구나. 옥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옥녀를 떼어놓고 얼굴을 들여다봤죠. 시댁에서 너를 어떻게 대우하니? 옥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옥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힘들구나, 우리 딸.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자기를 들고 나왔어요. 안에는 동전 몇 냥이 들어 있었죠. 이것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옥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모으신 거잖아요. 어머니는 옥녀의 손에 보자기를 쥐어주며 말했죠.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가져가거라. 옥녀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울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해가 질 무렵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녀는 보자기를 꼭 쥐고 걸었어요. 안에 든 돈은 고작 동전 몇 냥. 시댁의 빚을 갚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져왔느냐? 옥녀는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열어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게 뭐냐? 고작 이것밖에. 옥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친정에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자기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쓸모없는 것, 이걸로 뭘 하라는 거냐.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동전들이 굴러다녔어요. 옥녀는 무릎을 꿇고 동전들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이 다시 모였어요. 옥녀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세댁 친정에서도 돈을 못 받아왔소.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 며느리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세댁을. 시아버지가 말을 받았어요. 내보내는 게 나을 것 같소.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집안 체면만 깎는 존재 아니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옥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나를 내보낸다고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옥녀를 불렀어요. 너를 내보내기로 했다. 옥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잘못을?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잘못이 있고 없고가 아니다. 내가 이 집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제다. 짐을 꾸려라. 옥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리고 내가 쓴 물건 값은 다 계산해서 남기고 가거라. 이 집에서 먹고 쓴 게 얼마인데. 옥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물건 값까지 남기고 가라고.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어요. 옥녀가 쫓겨난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역시 못생긴 며느리는 오래 못 가더라. 친정도 가난하고 쓸모도 없으니 당연하지. 저 집도 참 왜 처음부터 저런 며느리를 들였을까. 아무도 옥녀를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댁의 결정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옥녀는 뒤채 구석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짐을 꾸려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억울함, 분노, 슬픔, 절망.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옥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기억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죠. 숨겨진 빚, 거짓거래, 빠져나간 재산. 그 모든 것이 이제 무기가 될 때였어요. 옥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옥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뒤채 구석방에 혼자 앉아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모든 것들을 정리했죠. 머릿속에 새겨진 숫자들, 문서의 내용들, 대화의 조각들.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옥녀는 작은 보따리에 옷가지를 챙기는 척하면서 사실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방에서 몰래 가져온 종이 몇 장, 그리고 그 위에 적어놓은 기록들. 시아버지의 빈 문서 내용, 거짓으로 기록된 거래, 내역 빠져나간 재산의 흔적들. 옥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품 안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짐은 다 쌌느냐?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었죠. 물건값 계산서를 적어놨다. 은 25냥을 남기고 가거라. 옥녀는 계산서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옥녀가 이 집에서 먹은 밥값, 쓴 물건값, 심지어 입었던 옷값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옥녀는 계산서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저에게는 이런 돈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그럼 친정에 가서라도 마련해 오거라. 그 전에는 이 집을 나갈 수 없다. 옥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냐? 옥녀는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죠. 지난해 가을 시아버지께서 김 주사에게 논 2마지기를 은 50냥에 팔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으신 금액은 은 40냥입니다. 나머지 은 10냥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내가 알바가. 옥녀는 말을 끊지 않고 계속했어요. 그리고 올봄 시아버지께서 박진사에게 은 100냥을 빌리셨습니다. 이자는 매달 은 5냥. 1년이 넘었으니 이자만 은 60냥이 넘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이 빚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어떻게? 옥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지난달 시아버지께서 제 혼수로 가져온 은비녀를 은 5냥에 파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집안 장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쓰셨습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옥녀는 계속 말했죠. 제가 이 집에 온 지 5달 동안 제가 본 문서와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 집의 진짜 빚은 200냥이 아닙니다. 은 300냥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절반은 시어머님도 모르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옥녀는 보따리를 들고 일어섰죠.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어머님도 아시겠지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감히. 옥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듣고 기억했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장부를 맡기셨고 저는 충실히 제 일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안채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저렇게 시끄럽냐? 시아버지가 마당으로 나왔고 곧이어 남편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황급히 시아버지에게 말했죠. 여보, 새댁이. 시아버지는 옥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냐? 옥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시아버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팔짱을 끼며 말했죠. 말해보거라. 옥녀는 종이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박진사에게 은 100냥을 빌리시면서 이 집에 논 5마지기를 담보로 잡히셨습니다. 만약 이번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논은 박진사의 것이 됩니다. 맞습니까?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놀라서 물었죠. 아버지, 그게 사실입니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옥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는 김 주사와의 거래에서 은 10냥을 빼돌리셨고 제 은비녀를 팔아서 얻은 돈도 개인적으로 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내가 감히 나를 의심하느냐? 옥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의심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문서이고 제가 직접 들은 대화입니다. 시아버님께서 박진사와 나누신 대화도 제가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이게 사실입니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논을 담보로 잡혔다니.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옥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빚과 거짓거래, 내역을 정리한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옥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만약 제가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하거나 제게 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 문서는 관하로 갈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옥녀를 가리켰어요. 내가 감히. 옥녀는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죠. 옥녀가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내가 이러면 이 집안이 망한다. 옥녀는 뒤돌아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있을 때부터요. 다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옥녀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을 이장의 집으로 갔죠.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마을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옥녀는 이장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장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장은 옥녀를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옥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신이 시댁에서 당한 일들, 빼앗기는 비녀, 그리고 억울하게 쫓겨나게 된 경위를. 이장은 듣고 있다가 고개를 저었죠. 그것만으로는 내가 나설 수 없구나.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이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집안일이 아닙니다. 이 마을 전체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무슨 말이냐? 옥녀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제 시아버지께서는 마을의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면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장은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사실이냐?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장부와 문서를 대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 일은 친족 회의에 붙여야겠구나. 내일 마을 어기정자의 사람들을 모으겠다. 다음 날 마을 어기정자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시아버지의 친족들, 마을 어른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까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도 억지로 나와야 했죠.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어요. 무슨 일로 모인 겁니까?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한 집안의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죠. 이장은 옥녀를 불러 앞으로 나오게 했어요. 이 며느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니 들어봅시다. 옥녀는 사람들 앞에 섰어요. 모두가 그녀를 보았죠. 못생긴 얼굴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 무시하던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 옥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5달 동안 시댁에서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옥녀는 품에서 문서를 꺼내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박진사께서는 제 시아버지에게 은 100냥을 빌려주셨습니다. 담보는 논 5마지기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십니다. 박진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사실이냐? 시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옥녀는 계속 말했죠. 김 주사께서는 제 시아버지에게 논 2마지기를 은 50냥에 팔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40냥만 주셨고 김 주사께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김 주사가 소리쳤어요. 뭐라고? 나는 분명 50냥이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옥녀는 하나씩 폭로해 나갔습니다. 이 주사께서는 은 30냥을 빌려주셨고 정선비께서는 은 20냥을 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 어떤 빚도 갚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빚을 빌려준 사람들은 분노했고 다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옥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의 총빚은 는 300냥이 넘습니다. 하지만 남은 재산은 논 몇 마지기뿐입니다. 담보로 잡힌 논까지 계산하면 이 집안은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정자는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박진사가 시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죠. 이게 사실이냐? 대답해보라. 시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소. 사정이. 박진사가 말을 끊었어요. 사정이고 뭐고 없다. 당장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 담보로 잡은 논을 넘겨라. 다른 채권자들도 일어나 소리쳤어요. 내 돈도 당장 갚아라. 이건 사기 아니냐? 관아에 고발하겠다. 시아버지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이장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조용히들 하시오. 이 일은 관아에 알려야 할 것 같소. 시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관아에 알려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죠. 재산은 압류되고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옥녀를 보았어요. 내가 이러려고. 옥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저는 제가 아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장부를 맡기셨고 저는 그 장부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옥녀의 말이 맞았죠. 그녀는 며느리로서 시킨 일을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박진사가 이장에게 말했어요. 당장 관아에 고발합시다. 이런 사기꾼을 그냥 둘 수 없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죠. 시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어요. 이 일은 관아에 보고될 것이오. 당신이 빌린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당신의 재산은 압류될 것이오.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옥녀는 정자를 빠져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 며느리 글도 알고 머리도 좋던데 시댁에서 함부로 대한 게 화근이었어. 못생겼다고 무시했는데 결국 당했네. 옥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을을 걸어갔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시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집도 팔려야 했죠. 시댁 식구들은 집을 떠나야 했어요. 박진사는 담보로 잡은 논을 가져갔고 다른 채권자들도 남은 재산을 나눠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기 전 옥녀를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구나. 옥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이미 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고 옥녀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옥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시댁의 며느리가 아니었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이장은 그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우리 마을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주지 않겠나. 글도 알고 숫자에도 밝으니 적임자일 것 같구먼. 옥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못생긴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못생긴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선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옥녀가 시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시아버지의 집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그 크고 위풍당당하던 기와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시아버지는 먼 친척집으로 들어가 신세를 져야 했고 시어머니는 작은 토막집에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남편도 마을을 떠나 어디론가 갔다고 했지만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손꼽히던 양반 가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찼어요. 거짓으로 쌓은 집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지.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대접하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구먼. 못생겼다고 무시했는데 정작 못난 건 그 집안 사람들이었어. 옥녀는 이장의 도움으로 마을 어귀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죠.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 살면서 이장이 맡긴 일을 했어요. 마을의 장부를 정리하고 세금 문서를 작성하고 마을 사람들의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그를 아는 사람이 귀한 시절이었고 특히 숫자에 밝고 꼼꼼한 옥녀는 그 일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보름쯤 되었을 때 이장이 옥녀를 찾아왔어요. 일을 정말 잘하는구먼. 장부가 이렇게 깔끔한 건 처음 보네. 옥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앞으로도 계속 부탁하네. 그리고 이건 이번 달 품삯이네. 이장은 옥녀에게 동전 몇 냥을 건넸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옥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번 첫 번째 돈이었으니까요. 옥녀는 그 돈을 두 손으로 받으며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님. 그날 저녁 옥녀는 품삯으로 받은 돈을 들고 장터로 갔어요. 그리고 쌀 한 말과 반찬거리 몇 가지를 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은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나도 혼자 살아갈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옥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옥녀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살고 있었죠. 옥녀가 찾아오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옥녀야, 내가 어떻게? 옥녀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옥녀를 떼어놓고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시댁에서는. 옥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 자신이 한 일들, 그리고 지금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어머니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죠. 고생했구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옥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죠.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보자기 안에는 동전 몇 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옥녀야. 너도 살기 힘들 텐데. 하지만 옥녀는 어머니의 손에 보자기를 쥐어 주었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돈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드릴 차례예요. 어머니는 보자기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죠. 옥녀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옥녀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글을 잘 쓰고 장부를 꼼꼼하게 정리하며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었죠. 이웃 마을에서도 옥녀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문서를 작성해달라거나 계산을 도와달라는 부탁들이었죠. 옥녀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작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가 옥녀를 찾아왔어요. 그는 예전에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었죠. 내가 너에 대해 들었네. 일을 참 잘한다더구먼. 옥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과찬이십니다. 박진사는 웃으며 말했죠. 내 집안의 장부를 정리해 줄 수 있겠나? 물론 품삯은 넉넉히 주겠네. 옥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박진사의 집은 부유했고 장부도 복잡했지만 옥녀는 능숙하게 정리해냈죠. 박진사는 만족하며 약속보다 많은 품삯을 주었어요. 일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앞으로도 계속 부탁하겠네. 그 일을 계기로 옥녀는 마을의 여러 집안에서 일을 맡게 되었어요.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생활도 안정되어 갔죠. 사람들은 이제 옥녀를 보며 못생긴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글 잘 쓰는 옥녀라고 불렀죠. 석 달이 지났을 때 옥녀는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장터에서였죠. 시어머니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옥녀를 보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돌렸지만 옥녀는 다가갔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옥녀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옥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괜찮을 리가 있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옳았어. 옥녀는 품에서 동전 몇 양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 내가 어떻게. 하지만 옥녀는 시어머니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죠. 어머님도 드실 게 필요하실 거예요. 받으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정말 미안하구나. 옥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고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옥녀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줬다더라.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니 대단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못생긴 건 마음이었던 거지 얼굴이 아니었어. 옥녀는 그런 말들을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았으니까요. 1년이 지났을 때 옥녀는 작지만 단단한 삶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마을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죠. 이장은 옥녀에게 더 큰 책임을 맡겼고 옥녀는 그것을 훌륭하게 해냈어요. 어느 날 이장이 옥녀를 불러 말했죠. 옥녀, 너는 이제 이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게. 옥녀는 깊이 절을 하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무렵 시아버지와 남편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아버지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고 남편은 먼 곳에서 품팔이를 하며 살고 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을 한 구석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때 위세를 떨치던 집안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달랐어요.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자신의 삶을 지켜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옥녀는 자신의 작은 방 앞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죠. 옥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어요. 이제는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옥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의 의미였죠. 옥녀는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거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옥녀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어요. 못생겼다고 무시당했던 며느리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자리를 지켜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교훈을 얻었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고. 세월이 흘러 옥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으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가끔씩 어린 아이들이 찾아와 물어보곤 했어요. 할머니, 옛날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옥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있었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할머니는 무섭지 않았어요? 옥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끝까지 버텼고 내 자리를 지켜냈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옥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에는 못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만 끝까지 버텨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죠. 옥녀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그녀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면 길이 열린다고요. 옥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야담이 전하는 교훈, 그리고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겪었지만 이겨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조선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